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행정법 공부하게 된 김형섭이라고 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으로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셨는데, 우리 행정법은 어렵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용어가 어려워서, 생소해서, 일상생활에서 잘 안 쓰이는 말들이, 법학에서만 쓰이는 말들이 용어가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용어에 좀 그러니까 반복 학습을 해서 용어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논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암기 과목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점수 따기가 되게 쉬운 과목입니다. 또 우리 행정법에서 문제는 거의 다 법 규정과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위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법 규정이야 이미 딱 부러지게 써 있는 거니까 그 규정을 약간 이제 정확히 암기하고 이해하며, 그 다음에 그 법 규정을 적용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공부하는 요령이 아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에서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적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런 결론을 잘 매치시키면 돼요. 그래서 그 사건에 관한 무슨 사건인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는 건 그 사건에서 무슨 사건에서 어떻게 결론 났다, 요거만 잘 공부하시면,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보면은 뭐 다 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이렇게 내면 지문 4개 깔리면 다 법이 어떻게 정하고 있다, 무슨 사건에서 법원이 뭐라 그랬다, 다 그렇게만 내요. 그러니까 거의 암기 과목처럼 돼버려서 고득점이 보장되는 과목입니다. 다만 어느 과목이든지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알겠다 하면 스스로 질려서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처음 행정법을 들을 때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1회독 한다 생각하시고, 전체적으로 뭔 내용이 있나, 뭔 내용을 공부하나 하는 감을 익히고 이런 용어들이 사용되는구나 하는 정도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고 세 번째 공부할 때 그때 이제 회독을 거듭할수록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셔서 한 3회독 정도 이론 교재를 공부하고 한 2회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같이 연습하시면 돼요. 그동안에 지금 한 10몇 년간 쌓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기출된 문제들, 그거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그래서 문제들 풀고 또 모르면 이론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회독수를 거듭할수록 아는 영역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 이게 공부의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은 보통 1년 과정을 잡습니다. 통상. 근데 1년에 합격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워낙 경쟁률이 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과정으로 마라톤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반복적으로 회독수를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은 머리가 좋아서, 물론 머리가 아주 좋고 한 사람은 빨리 합격할 수도 있죠. 유리한 점이 있겠지. 잘 암기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끈기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까지 감각을 잃지 않고 계속 공부했던 걸 확인하고 시험장에 갈 때까지, 그죠? 그게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거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중간에 자꾸 슬럼프도 오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마음 생기죠. 그래서 끈기로 반복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법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그 공부하는 내용은 원래 크게 이제 행정법이라는 과목이 행정법 이제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강론은 7급 이상 시험부터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면 총론만 9급에서는 총론까지만 내요. 그래서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론은 크게 4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선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행정작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걸 이제 이름하여 작용법이라고 해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 하죠? 법을 집행해서 의무도 부과하고 의무 이행 안 한다고 뭔가 강제적인 조치도 하고 또 신청을 받아 허가도 내주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유형의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작용들을 수많은 행정작용들을 같은 성질, 같은 종류끼리 묶어서 무슨 작용? 아까 뭐 허가해주는 작용, 또 의무 부과하는 작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작용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민한테 세금 부과니 이렇게 의무를 부과했는데 국민이 의무를 안 따라 이행을 안 해줘. 그렇게 되면 그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또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만드는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실효성 확보 수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의무 이행 확보 수단이기도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 행정작용으로서 이제 의무를 부과하는 작용을 했어. 적법하게 부과됐는데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해. 세금 안 내. 그러면 법에서 허용하는 조치가 뭐가 있냐면 강제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강제 징수라고 부르는데 구체적으로 뭐냐? 그 사람한테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연체이자도 물리고 그래도 안 내면 그다음 뭐야? 재산 압류 조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세금을 걷어가 버립니다. 응? 이런 조치들, 그죠? 근데 이제 이 조치들은 국민이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 한다. 철거 의무를 부여받고도 철거를 안 한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하는 조치를 합니다. 세금 안 내면 강제로 징수하고, 그죠? 예방주사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강제로 찌르고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들이 뭐뭐 있나 이런 것들을 또 하나 공부하고, 한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이 되는데 의무를 부과받은 상대방 국민 입장에서는 이게 법에 어긋나게 위법하게 의무 부과된 거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 또 싸워. 근데 우리 행정의 특성은 이제 행정기관이 의무를 부과했어, 법을 집행해서. 근데 개인이 의무 부과받은 개인이 이거 위법이야 생각이 들어도 자기 마음대로 나는 이거 위법이니까 못 따라, 효력 인정 못해,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 논리를 인정하면 이제 나라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일단 행정기관이 의무 부과한 조치가 위법이라고 생각이 들어도 국민은 일단 어떻게 돼? 인정하도록. 일단 인정하고 내라는 기간 내 세금을 일단 내고 그 다음에 절차 밟아서 어떻게 돼?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정을 받고 낸 세금에다 이자까지 쳐서 다시 되돌려 받도록 합니다. 이런 점이 특징인데, 그래서 행정기관이 세금 같은 의무 부과한 조치가 위법이다 생각되면 국민은 싸워야 돼. 싸우는 절차. 그래서 행정작용이 잘못됐다, 위법이다 해서 취소받고 이런 싸우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행정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관련된 법 공부하는 게 행정구제법이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위법한 행정작용 때문에 작용을 받은 사람은 먼저 뭐로서 위법한 행정작용 취소해서 없애달라 이런 거로 청구해서 싸우는데, 권한가지기관에 그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게 취소해달라 이런 걸 쟁송이라고 합니다. 행정쟁송. 그래서 요거에는 법원에다가 신청해서 판정받는 건 소송, 권한 가진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판정받는 건 행정심판 이렇게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공부하고요. 요거는 이제 잘못된 작용을 시정받는 절차 방법이고, 위법한 작용 때문에 손해난 거 있잖아, 피해 입은 거, 이건 또 돈으로 배상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손해 입은 거 배상받고 하는 거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또 위법한 작용으로 입은 피해를 구제받는 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데 또 한 종류가 있습니다. 국가가 뭐 만들려고 하느냐?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도로를 건설해야 되겠다. 그럼 먼저 어디 지역에 공항을 건설하겠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뭐 요새 공항 하나 더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제주 제2공항을 시설. 그러면 그 공항 들어설 자리를 이제 지정을 하고 국가 측에서, 그러면 공항 들어설 자리에 개인 땅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개인한테 땅 팔라고 먼저 협상을 합니다. 그죠? 근데 안 팔아. 뭐 이게 뭔가 뭐 가격이 안 맞다는지 절대 못 판다는지 막 이런 식으로 반발해. 그러면 또 이게 공항을 건설해야 되는 사회 전체의 공익적인 필요가 매우 큰데 개인이 그거 응하지 않는다고 못 하겠냐면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법으로다가 그런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제로 토지를 뺏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걸 수용한다 그러는데 뺏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땅값 보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법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그거 피해를 물어주는 제도, 그게 이제 보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손실보상. 그래서 이렇게 위법한 작용으로 생긴 피해 물어주는 손해배상, 적법한 작용으로 생긴 재산 피해 물어주는 보상, 손실보상. 이 두 가지 합쳐서 손해전보제도라고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배상이나 보상이 되기 위한 요건, 절차 뭐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구제법.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세 파트고요. 자, 이런 것에 공통된 바탕의 논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법에 따라 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법치주의, 법치행정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그러면 법에 따라 해야 된다는 법치행정이란 뭘 말하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거. 그리고 그러면 행정을 둘러싸고 국가와 개인 사이에 관계를 맺는데 이 개인들 사이의 관계와는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른 특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 이런 세 파트를 공부하는데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는데 그게 이제 행정법 통론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4개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는 이제 이 4개 편인데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아서 요거하고 요거를 분리를 해서 총 5편으로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책의 교재는 원래는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4개 파트인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금 이제 처음 강의를 이제 들으시는데 원래 시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차례대로. 그렇지만 여기 이제 워낙 빨리 그 강의를 업로드해야 되고 하는 관계로 우리 우리 실강의 학원에서 실강의하는 진도에 맞춰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부터 강의를 들으시게 됩니다. 오히려 여기부터 듣는다고 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히려 뭐랄까 일상생활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 없이 오히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를 보실까요? 그러면 제 4편,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4편 2권이죠. 2권의 제 4편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맨 403 여러분 책으로 보시면 488쪽이 되겠네요. 자, 거기에 이제 박스가 하나 있죠. 일단 개괄적으로 이 의무이행 확보수단 내지 실효성 확보수단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 하면 꼭 암기는 안 하셔도 돼요. 암기는 안 하셔도 되고 어떻게 구성돼 있나 하는 거를 한번 전체적인 체계도를 보시죠. 자, 박스 안에 보니까 뭐 전통적 수단, 새로운 수단 이렇게 이제 써놨죠. 근데 그거는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전통적 수단은 이제 예전부터 써오는 수단이고요. 그 밑에 새로운 수단이라고 있죠. 그거는 비교적 근래에 생겨난 도입된 수단들이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전통적 수단 여전히 쓰고는 있는데 전통적 수단이 잘 안 먹혀. 효과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어. 그래서 국가도 자꾸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분이고요. 그러면 전통적 수단으로 얘기하는 게 행정강제라는 수단이 있고 행정벌이라는 수단이 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뭐의 기본적 차이겠냐면 행정강제는 초점이 장래에 있어요. 앞으로에 있어.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위한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행정강제는 장래 필요한 상태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조치고 그 밑에 행정벌은 주 목적이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겁니다. 과거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거 말만 지금 그냥 듣고 넘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다 세부 내용은 또 공부하니까. 그리고 행정 강제라고 하는 거는 크게 이제 기본적으로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거와 즉시 강제라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요거는 일단 설명만 들으시면 강제 집행은 국민한테 일단 의무를 먼저 부과해요. 세금 내라 이런 것 같이 의무를 부과하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요. 그런데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때 행정기관이 강제 조치하는 거야. 이게 강제 집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먼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해 놓고 기다려 봤다가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근데 밑에 즉시 강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야. 그래서 국민한테 의무를 뭐 미리 부과하고 시간을 이행할 시간을 주고 이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바로 의무 부과 없이 바로 필요한 조치, 강제 조치를 하는 게 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조치를 즉시 강제 조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누군가가 칼을 들고 누군가를 찌르려고 그래. 경찰이 그걸 봤어. 어떻게 해야 돼? 찌르지 마. 기다려. 이럴 수 있어요? 막 찌르는 순간이면 그 살인이 일어난 걸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권총을 바로 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즉시 강제 조치예요. 얘도 이제 나중에 다 공부합니다만. 자,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면 이거 강제 집행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천천히 국민한테 의무를 먼저 부과하고 이행하나 기다려봤다가 안 하면 이제 강제 조치를 하는 건데 요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또 그래서 국민이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하는지에 따라서 쓰는 수단으로 네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집행이라는 조치, 집행벌 또는 이행강제금이라고 부르는 조치, 직접강제, 강제징수. 근데 이제 두 번째 거 집행벌이라는 용어는 예전에 많이 쓰던 용어고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용어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위주로 공부하세요. 그러면 앞글자 따면 어떻게 돼요? 대리직강, 두음법칙 써. 이를 대리직강 이렇게 해서 네 종류 외우는 거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행정벌이라는 건 아까 뭐라 했어요? 과거에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벌을 주는데 벌의 종류상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형벌이란 건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 형벌이 9가지 있습니다. 형법이 정하고 있는 벌이 사형부터 뭐 징역, 벌금, 뭐 몰수형, 자격상실형 등등 9종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 청소년 보호법이라고 있어요. 법이. 그러면 그거 행정행위에 관한 법이야. 행정법인데 청소년 보호법상 우리 술집 주인이 청소년한테 술 팔았다. 또 담배 가게 주인이 청소년한테 담배 팔았다. 그러면 법이 2년 이하의 아니요. 그죠?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벌로 뭐가 들어 있어요? 의무 위반한 자에게 징역, 벌금 써 있죠. 요런 벌을 뭐라 그래?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을 주도록 정한 거야. 요런 걸 행정형벌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벌은
아주 위반이 중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주도록 대개 법에서 정해놓습니다. 응? 형벌은 법원이 재판을 해서 형사재판을 해서 부과하죠. 형벌을 부과받으면 소위 전과자 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밑에 질서벌이라고 하는 건 딱 한 종류의 벌이에요. 과태료라고 하는 벌이에요. 응? 제일 많이 일상생활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가볍게 위반하는 것들 많아요. 응? 가장 흔한 거 주차 위반 하면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합니다. 요거는 형벌에 속하는 게 아니라 전과 기록 남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경미한 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돈으로 얼마 이제 내도록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과태료라는 벌. 응? 그래서 살면서 과태료라는 벌 안 받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응? 네. 그래서 그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새로운 수단은 아까 말했듯이 위에서 말하는 행정강제수단, 행정벌이라는 수단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응? 효과가 떨어져. 응? 그래서 비록 도입한 건데 예를 들어 금전적 제재, 돈을 이용한 방법인데 과징금이라고 있죠. 네.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불량식품 만들어서 판 업자가 있다. 그죠? 근데 분명히 법 위반해서 적발됐어. 그러면 전통적 수단에 의하면 어떻게 하죠? 아마 법이 정한 대로 해야 되는데 법에서 그 사람 잡으면 조사해서 위반이 인정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을 받게 하거나 징역형을 받게 하거나 이런 뭐 하겠죠? 응? 근데 그 사람은 불량식품 팔아서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불량식품 팔아서 50억을 벌었대. 응? 근데 벌금은 5억 원 벌금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응? 그러면 그 사람 여러분 같으면 위반 안 하겠어? 응? 5억 벌금 내고 45억 남은 거로 잘 살면 되겠네? 응? 그죠? 요새 우리 뭐 양진호 회장인가 있잖아. 그 사람 재판에서 감옥 가고 했나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 징역 살고 나와서 뭐 그 사람 재산이 뭐 얼마래? 1,000억인가 2,000억인가 그죠? 응? 그 돈 갖고 법 위반하고 불법으로 해가지고 돈 번 거 갖고 떵떵거리고 살게 내버려 두면 누가 그 짓 안 하겠어요? 공무원 될 사람 아니면 뭐 전과 기록 있는 거 뭐 두려워해? 그죠? 돈이 중하지. 뭐 이래가지고 위반하는 걸 막을 길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법을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돈 많이 번 사람 어떻게 해요? 처벌, 벌금형 때리거나 징역형 받게 하지만 그와 또 별개로 뭐 할 필요가 있어? 법을 위반해서 벌어들은 돈 그거 다 걷어야 될 거 아니야. 뺏어야지. 그래야 적발되면 다 뺏긴다. 처벌도 받고 이래야 그 짓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게 과징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위반해서 얻은 이득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과징금이라는 수단입니다. 응?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또 비금전적 제재라 해서 공급 거부 명당국표 있죠? 여러분 명당국표 얘기는 엊그제 신문기사 기사로도 나왔던데 혹시 모르세요? 저 국세청도 발표하고 그러지만 엊그제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세금 일정한 액수의 이상의 세금을 안 내는 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명단 공표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거와 곁들여서 또 세금 안 내는 사람 서울시 공무원들도 찾아가. 네? 그 기사도 막 있던데 네. 갔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죠? 응? 네. 월세만 200 얼마래. 그러면서 세금 뭐 2천만 원인가 안 내. 아니 세금을 2천만 원 안 내는 사람이 월세는 200 얼마씩 내고 살아. 좋은 집에 웃기잖아요. 응. 네? 그것도 밖에서 초인종 서울시 공무원들 초인종 누르고 뭐 때문에 왔다 하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한 얼마 있다 문 열어줘서 들어가니까 뭐야 그 명품 뭐 케이스들만 있고 알맹이는 다 어디로 그새 또 숨겼대. 저도 잠깐 봤어요 기사. 그러니까 있으면서 다 자기 재산 숨기고 안 내는 사람들 많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방법으로. 근데 우리 법 규정에 따르면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만 압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압류해서 경매로 팔 수 있고. 그리고 다 자기 앞으로 재산 안 해놓죠. 응? 그러면 생활비 누구 돈으로 쓰냐? 다 자기 재산, 땅이나 건물이나 뭐 이런 거 다 자기 자식 이름으로 뭐 응?
저 가족, 다른 가족 내 친척 이름으로 다 해놓고 자기는 자기 앞으로는 하나도 안 해놓는 거예요. 근데 생활비 다 자기 돈이나 마찬가지지 뭐. 생활비 다 받아 쓰는 거고, 그죠? 아, 이게 법의 맹점. 그래서 또 도입된 수단이 뭐예요? 응? 이렇게 명단 공표해서 사회적으로 망신 주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뭐 또 할까요? 출국 금지도 시켜요. 해외 못 나가게 만들어. 그죠?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응? 자, 어쨌든 국민들도 자꾸 야가지는 만큼 국가도 또 새로운 수단 도입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가는 거예요. 응. 자, 한편 또 이런 용어도 익히고 하죠.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니까 직접적인 강제수단, 간접적 강제수단 이런 표현도 있죠. 앞으로도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올 텐데 직접적이라는 말은 상대방 국민이 의무 이행 안 해? 어떻게 해요? 행정기관이 직접 조치를 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 불법 건물 있으니까 언제까지 철거해라. 철거 안 하죠? 행정기관에 가서 직접 철거 상태를 만들어 버려. 직접 이런 게 직접적인 수단이에요. 응? 그러면 세금 내라? 안 내. 그럼 어떻게 해요? 재산 압류해서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세금 징수해 버리거든. 그리고 본인이 자기 재산 팔아 세금 낸 거와 똑같이 인정해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낸 것처럼 의무 이행한 것처럼 행정위원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것도 직접적인 수단으로 분류되는 거죠. 응?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간접적인 수단은 뭐냐? 아,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한다고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이에요. 압박용으로. 응? 그래서 예를 들어 너 철거하라는데 철거 안 한다? 철거 의무 이행 안 해? 너 건물에 수도 끊는다? 전기 끊는다? 그죠? 본인대로 철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응? 또 뭐 있을까요? 너 의무 제대로 이행 안 하면 벌 받는다? 응? 다 압박용이죠. 너 의무 이행 안 하면 이거 신문 방송에 다 명단 공개할 거야? 압박용이죠. 이렇게 본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게끔 압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을 간접적인 수단, 직접적인 수단은 행정기관이 직접 만들어버리는 조치들, 이런 식의 구분입니다. 자,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차례대로 공부를 하죠. 먼저 공부할 거 전통적 수단 중에 행정강제. 이거는 한 세 줄이죠. 위에 행정강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든지 할 때 의무를 이행 안 하거나 뭐 이러면 행정기관이 강제적인 조치를 해서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요. 행정강제라고 얘기되는 게 크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죠? 이쪽에 강제 집행이라는 조치와 즉시 강제라는 조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강제 집행, 시험에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제 집행. 그러면 거기 개설 있고 의 있죠? 강제 집행이란 뭐냐? 첫째 줄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이게 중요 부분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돼요?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쓰는 수단이란 말이죠. 응?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국민한테 이행해야 될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음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의무를 불이행할 때 쓰는 강제 조치다. 그러면 그에 앞서 국민이 이행해야 될 의무가 먼저 부과돼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급박하지 않으니까 국민한테 의무를 먼저 부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행 안 하나 기다려주는 거죠. 자, 그런 전제를 깔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죠? 국민의 신체 재산에 강제력 써가지고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조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강제 집행은 어느 때 쓰는 수단이다? 국민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쓰는 수단이다. 밑줄 쳤었죠? 예. 그러면 그 밑에 구별 개념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 아까 나왔지만 즉시 강제가 처음에 나왔죠? 즉시 강제는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일단 급박할 때 쓰는 거예요. 급박할 때. 급할 때. 급박할 때. 그래서
급박한 경우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미리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할 시간 주고 이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바로 하는 거예요. 강제 조치를 해서 필요한 상태 만들어놓은 거죠. 그럼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겠어요? 강제 집행은 어느 때 하는 거예요? 응? 첫째, 그때 의무 먼저 부과하고 그거 불이행할 때. 그런데 즉시강제는 어느 때 하는 거예요? 둘째 줄. 급박한 상황에서 사전에 의무 부과 없이 바로 강제 조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차이예요. 응? 알아두시고. 그러면 그 정도. 그 다음에 벌 나오죠. 두 번째는 행정벌. 응? 벌은 그 앞에 강제 집행은 시간적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앞으로 장래에 의무 이행된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목적인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시간적 초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장래에 있단 말이에요. 첫째 절. 장래 의무 이행 확보가 목적이야. 앞으로. 근데 첫째 끝에 행정벌은 초점이 과거에 있어요. 이미 과거에 저지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응? 주된 목적, 1차적 목적이 그의 차이가 있죠. 여기까지 중점으로 잡고요. 세 번째 민사상 강제 집행은 크게 논점으로는 안 잡아도 돼요. 다만 민사상 강제 집행하고 이거 설명만 잠깐 들으시면 이제 비교를 해보죠. 개인 간에 돈 빌렸어. 안 갚아.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어. 내가 돈을 갚아라, 의무를 이행해라 했는데 안 갚아.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그 집에 쳐들어가. 그래서 다 뒤져가지고 갖고 나와. 그 집에 폐물 이런 거 다 갖고 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나의 권리 실현한 거야.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한 거야. 스스로. 이거 뭐가 될까요? 허락 안 했는데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 들어가서 강제로 꺼내오면 강도죄. 처벌되죠. 개인 간에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자기 권리 실현하면 안 돼요. 상대방 의무 이행 확보 안 하면 돈 안 갚으면 소송 가야 돼. 민사소송, 법원에 소송을 내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돼요. 법원으로부터 돈 갚아라 판결 받아내고, 그죠? 그 사람 또 재산 빼돌릴 우려가 있다. 저 사람 재산 법원이 압류해달라. 그리고 저 사람 재산 법원이 경매로 팔아서 거기서 내 돈 갚아달라. 국가기관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래서 일명 자기 자신이 해결할 수는 없고 국가기관인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타력에 의해서 강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세금 내라 의무 부과해놓고 안 내? 법원의 힘 안 빌려요. 세무서장이 직접 재산 압류, 경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자인 행정기관 측에서 직접 자기의 힘으로 실현할 수 있어요.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그냥 설명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밑에 법원의 판결들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들은 꼭 체크하세요. 1번 되게 중요합니다. 자, 1번 보면 우리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근데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이거를 그 공법은 그냥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편한 대로 행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행정법상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된다 이랬죠? 일단 모르더라도. 그러면 행정대집행은 행정강제 방법의 하나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야? 법에서 행정상의 의무를 국민이 이행 안 할 때는 무슨 방법을 쓰라고 법이 정해놨다는 거예요? 행정대집행, 즉 행정강제 방법을 써라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뭐래? 행정강제 방법을만 쓰라는 거지. 그 방법 놔두고 법원에다가 해결해줘 하고 행정기관이 민사소송 제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이 행정상의 강제 방법을 쓰라고 해놨으면 그 방법만 쓰라는 거다. 그거 안 쓰고 법원에다가 해결해달라고 행정기관이 민사소송으로 신청하는 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살표 얘기로 또 일반화시키면 행정상의 강제 집행 방법을 쓰라고
법이 인정하고 있다면 그 방법만 써야지 민사상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응? 일단 그렇게 공부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 또 중시하세요. 2번 판례에 보시면은 자, 요거는 미리 어떤 사안인가를 설명해볼게요. 자, 원래 예를 들면 이거 국가 땅이에요. 국유지. 응? 국가 땅인데 이거 A가 신청해서 A가 이게 적법한 사용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자예요. 국가 땅을 사용할 권리를 적법하게 부여받은 자가 A야. 응? 그런데 A가 이 땅을 뭐 여기다 뭐 설치하고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놈이 먼저 이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B라는 놈이 이 땅을, 이건 말하면 불법 위법이죠. 응? 이게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다 막 시설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막 농사를 짓고 있든지 막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법한 권리자는 사용을 지금 못하고 돼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가 이득을 누리고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국가 땅이니까 국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B한테 너는 권리도 없으면서 땅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너 나가. 그리고 여기 시설물 빨리 자진 철거해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불법적으로 사용한 거에 대해서 뭔가 징수해야 돼요. 그런데 국가가 내버려 두고 있는 거야. 응? 여기 막 시설물 B가 설치해놨는데 이거 강제로 철거도 안 하고, 얘가 철거하라는 의무도 안 따르면 강제로 철거해야 돼요, 국가가. 근데 국가가 내버려 두고 있어. 그럼 A만 속 터지는 거야. 적법한 사용권 있는 A만 자기 권리를 실현 못하고 있어. 그래서 국가한테 왜 이거 빨리 강제 철거하든가 해서 자기 이용할 수 있게 해줘야지 하고 요구를 했는데도 방치. 이럴 경우에는 A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를 대신해서 뭐 할 수 있대? 법원에다가, 응? B를 상대로, 불법 점유자의 B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내서 강제 철거, 응? 해달라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응? 그게 2번 판례. 자, 일단 그 정도 할까요? 거기 3, 4번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되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판례 밑에 있는 수단을 보실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수단.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의무 부과하고 이행 안 하면 장래 필요한 상태 강제로 만들어내는 강제 집행이라는 조치에는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래서 앞글자 따면 뭐뭐 있다 그랬어요? 대리 직강. 응? 이렇게 동그라미 1번에서 세부적으로 4가지 조치가 있다. 응? 근데 4가지 조치 중에 많이 쓰이는 게 있고 특별히 법에서 따로 정해놨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2가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리나라 현재 법에 따르면 그 중에 대집행이라는 조치와 강제징수라는 조치 2가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2가지 직접 강제라는 조치와 그다음에 집행벌 입고로 이행 강제금은 특별히 법에 따로 규정이 있을 때만 쓰이고 있어요. 자, 개괄적으로 보세요. 자, 이렇게 보고 중요한 거 3번이 중요합니다. 근거. 자, 동그라미 1번은 우리가 법치 행정한다 그러죠. 국민한테 강제 조치, 권력적으로 강제하는 조치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응? 그건 뭐 상식이에요. 국민한테 강제하는 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응? 동그라미 2번인데요. 자, 이런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법에서 뭐라고 했냐? 국민한테 무슨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요.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도록. 응? 뭐 건물 철거하라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세금 내라고 의무 부과하나. 의무를 부과하도록 법이 정해놨어요. 여러분,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강제니까 당연히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국민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을 안 해요. 응?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행정기관이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거, 응? 의무를 강제로 실현하는 거, 강제 집행하는 거, 이 법은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법은 국민이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강제로 집행하도록 하는 권한까지 같이 준 거냐? 옛날에는 그렇다고 봤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이 권한까지 준 거는 아니다. 응? 이 법은 무슨 권한만 줬어? 행정기관에게 의무만 부과하도록 권한 준 거야. 의무 이행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이거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제하는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강제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에, 첫째 줄 끝에 동그라미 2번에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근거가 되는 법이 동시에 강제 집행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응? 즉 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법과는 별도로 법적 근거가 따로 있어야만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요게 가장 큰 핵심, 중요한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건 급박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한테 먼저 의무를 부과해 놓고 기다려 봤다가 불이행하면 하는 조치인데, 세부적으로 4가지 조치가 있다. 대리 직강, 그 중에 첫 번째 거 465쪽의 대집행, 시험에 아주 단골입니다. 대집행. 응? 이때 제목을 딱 보는 순간 대가 가리키는 말은 뭘까요? 대신 본인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본인이 이행을 안 해. 근데 이행 안 하고 있는 거 계속 내버려 두면 이 공익에 큰 지장이 있어.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정해놨어? 행정기관이 대신 의무 이행한 상태를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써놨는데, 그러한 조치를 대집행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아주 쉬운 예가 강제 철거. 그죠? 불법 건물 지은 사람한테 너 언제까지 자진 철거해라 하고 의무 부과인데 안 하면 행정기관이 가서 강제로 철거하는 조치를 우리가 대집행이라는 조치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어요. 응? 자, 그러면 여러분이 대자를 이해했으면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할 때 쓰는 수단이다. 응?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앞에 공법상의 의무는 행정법상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공법상.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대체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대체적이란 건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본인이 의무자 본인이 안 해도 다른 자가 대신해도 똑같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의무 있죠? 그런 거를 대체성이 있는 의무. 응? 대체성이라는 게 대신 가능한 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연결해 보면 대집행이라는 조치는 행정기관이 대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본인이 안 하면 행정기관이 대신해도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쓸 수 있는 수단이 되겠죠. 응?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의무를 부여받고 이행을 안 한다. 그러면 대집행이라는 조치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대신 가능한 의무를 이행 안 할 때만 쓰는 조치다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또 이런 용어인데 그거는 그냥 밑줄은 치지 마세요. 그 첫째 줄, 두째 줄 이어지면 그러면 의무자가 이행을 안 하죠, 의무를. 그러면 2가지 중에 1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가서, 그러니까 아까 철거 의무 이행 안 한다.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가서 직접 철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철거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철거업자가 가서 대신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표현이 2째 줄에 있는 거예요. 응? 그걸 또 뭐 한자 말로 보면 자기 집행, 타자 집행 이렇게도 푸는 거고 그냥 넘어가시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러면 철거 끝난 다음에 대신 철거했죠? 철거 끝난 다음에 철거에 들어간 돈, 비용은 누구한테 걷어? 의무자한테 걷습니다. 왜냐면 의무자가 자기 돈으로 철거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 행정기관이 대신 철거했잖아요. 결국 돈을 부과해요. 비용을 부과해서 납부해라. 근데 또 안 낸다. 그러면 돈 내야 될 의무 이행 안 할 때 쓰는 수단 강제징수라는 조치로 또 이행이 되겠죠. 응? 예,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1항 보셨죠? 자, 법적 근거.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한테 강제 조치하는 건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거기 밑줄 하나 치세요. 일반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요 밑줄 쳐주세요. 그럼 여기서 또 일반법이란 뭐냐면 별도로 이 대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법에 뭐 다르게 정해놓은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르는 건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어떻게 돼? 다 이 법에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특별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제 적용하도록 만든 법을 일반법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집행법 요거 알아두시고,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읽어보시면, 자, 셋째 줄 한번 밑줄 치시면 어떤 의무를 하는 말이 있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그 행위를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타인이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의무. 그러한 의무를 어떻게 돼요? 이행하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그리고 셋째 줄 끝에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의무이행 확보가 곤란. 세 번째, 넷째 줄.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걸 방치하는 게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 즉,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기관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그럼 세 가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고, 다른 수단 가지고는 이행 확보가 곤란하고, 의무 이행 안 하는 거 내버려 두는 게 공익을 심하게 해치고 있고, 이러면 행정기관은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마지막에 그냥 읽고 지나. 그 대집행 조치하고 난 다음에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이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 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는 어떻게 부여된 의무라도 괜찮대요. 첫째 줄, 법률에 의해서 직접 부과된 의무라도 되고, 조례에 의해서 법률에 위임받아, 이건 또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렵습니다만, 국회가 만든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아, 뭐 정해라, 위임을 받아서 행정기관이 만든 법, 이걸 명령이라고 합니다. 법률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명령에 의해서 부여된 의무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법인 조례에 의해서 부여된 의무든, 또 행정기관이 이러한 법을 집행을 해서 국민한테 부여한 의무든, 그런 건 다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더 압축하면 법에 의해서 직접 부여된 의무이든,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해서 국민한테 부여된 의무이든 상관하지 않고 대신할 수 있는 성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행정기관은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법에 정한 요건들을 조금 더 상세히 분석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뒤에. 자, 그 전에 쌍가루 3번도 중요. 대집행이란 파트가 워낙 시험에 나오는 데가 많아요. 중요한데, 자, 제목은 대집행 주체라고 제목 달았죠? 다른 말로는 대집행이라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자, 대집행권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대집행할 수 있는 주체, 권한자래요? 동그라미 1번, 당해행정청. 이 당해행정청은 쉽게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애초에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또는 그 법이 정한 업무를 그 법대로 그 의무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소관행정청이에요. 하여튼 키워드 당해행정청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구청장이 어떤 건물주에게 철거 의무를 부과했죠. 그럼 그 철거 의무 이행 안 하면 강제 철거 권한자는 또 누구야? 구청장이란 얘기죠. 애초에 의무를 부과한 행정기관이 강제 철거도 하는 권한자다 이거죠. 당해행정청.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둘째 줄 끝에 읽어보죠. 당해행정청으로부터 법에 의해 대집행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도,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그대 대집행 권한 위임 위탁 받으면 그 권한을 위임받았을 때 받을 수 있으면 수임이 됩니다. 응? 수임 기관도 대집행 주체가 됩니다. 여기서 권한을 위임 위탁한다는 건 법으로 정해진 권한을 이전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전받은 기관이 권한자가 돼요. 응?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의 키워드 대집행 권한자, 대집행 주체는 누구다? 당의 행정청. 응? 다만 당의 행정청이 권한을 위임하면 위임받은 자도 대집행 주체가 된다. 예를 들면 도지사가 대집행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군수도 강제철거 같은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자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동그라미 2번 둘이 있어요. 자, 누구예요? 상급 감독청. 응? 상급 감독청. 대집행 권한자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인천을 예로 들면 자, 인천에 무슨 구청장이 철거 명령 내렸는데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청장이 철거할 수 있는 대집행 권한자죠. 근데 구청장이 철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상급 감독청이 누구예요? 인천시장이죠.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철거할 수 있는 권한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인천광역시장은 감독하는 차원에서 뭐만 할 수 있어? 구청장한테 지시만 할 수 있어요. 왜 강제 철거 안 하고 내버려 두고 있느냐? 빨리 강제 철거 실시해라. 이렇게 지시만 할 수 있지 직접 철거할 권한은 없단 말이에요. 응? 상급 감독청 대집행 주체 아니다. 또 하나. 아까 대집행은 행정기관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뭐예요? 제3자를 시켜서 계약을 맺고 대신 철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장이 A라는 사람에게 너 불법 건물 지었으니까 어제까지 철거해라 의무 부과했는데 이행을 안 하죠. 그러면 구청장이 공무원들 시켜서 철거할 수도 있죠. 응? 직접 공무원들 시켜 철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도 할 수 있어요. 구청장이 용역 줄 수 있죠. 용역업체. 그러니까 철거업체 이게 제 3자라고 부르는 거죠. 철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요. 철거해주면 얼마 주겠다. 응? 계약 맺고 철거업체가 가서 강제 철거할 수도 있죠. 이것도 대집행이에요. 응? 근데 그러면 이 철거업체 제 3자에 해당하는 철거업체가 대집행하는 법적 권한자냐? 아니라는 거죠. 얘는 법적 권한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 철거 당하게 되는 A 입장에서 보면 A가 철거하는 조치가 위법이다고 소송으로 싸우려 그래. 그 누굴 상대로 싸우게 될까요? 당연히 구청장을 상대로 싸우는 거죠. 철거업체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철거업체 직원들한테 야 이거 철거하는 건 위법이야 하고 막 항의를 한다. 그럼 철거업체 직원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계약 맺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응? 항의하려면 어디 가세요? 구청 가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권한자는 구청장인 겁니다. 따라서 포인트 이 동그라미 2번 끝에 간단히 말하면 2번 두째 줄에 3자 있죠. 3자를 철거업체라고 생각하고 3자 어떻게 해요? 대집행 권한자 아니다. 응? 대집행 주체 아니다.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뭐로 본다? 민법상 계약, 그러니까 사법상 거래 관계로 보는 거예요. 사법상 계약으로 다룬다. 응? 그래서 마지막 줄에 사법상 계약 관계로 본다 이 말도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판례도 하나 더 공부. 판례 문장의 주어. 자, 판례 공부하는 이로 한국토지공사. 그럼 한국토지공사는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뭐 받았대요? 위탁받았다 그러잖아요. 응? 그럼 위에서 무슨 문장 읽었어요? 동그라미 1번에 응? 두째 줄, 셋째 줄 뭐 읽었어요? 법에 의해서 대집행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도 뭐가 돼요? 대집행 주체가 되는 거죠. 스스로가 법적 권한 가지고 철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토지공사는 스스로가 대집행하는 주체이지. 응? 마치 이것처럼 철거업체처럼
시킴을 받아서 철거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보조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스스로가 대집행을 수행하는 권한을 받은 자로서 그 대집행 실시하는 데 따라서 생기는 권리 의무 책임이 돌아가는 행정 주체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부터 대집행 권한 위임받아 처리하면서 이 공무원처럼 장이 지시하면 그에 따라서 보조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그런 보조자 입장, 공무원의 지위에서 업무 처리하는 입장은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장을 하면 아마 이 한국토지공사가 강제철거 대집행을 실시했는데 이게 위법하게 행해졌다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대.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느냐가 연관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배상 청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토지공사를 상대로 배상 청구. 왜냐하면 토지공사가 여기는 두 번째 절에 말하듯이 뭐래요? 스스로가 권리 의무를 돌아가는 귀속 주체가 된다는 거죠. 토지공사가 배상할 의무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토지공사한테 대집행할 권한을 넘겨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자, 우리 이 시간은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